안에서 이제 불을 질렀든 아니면 불이 났든 내가 이 죽은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싫다고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8년 10월 15일) 새벽,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청주 흥덕구 한쪽에 위치한 3층 높이의 숙박업소. 새벽 5시가 지난 이른 시간, 모텔 주인 송 씨는 서둘러 아침 점검에 나섰습니다. 원래 아침마다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요. 새벽 5시에서 6시쯤 하는데 3층부터 1층까지 방마다 돌면서 문 앞에 있는 음식물이랑 빈병을 치우거든요. 그날도 쓰레기를 치우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는 주인 송 씨. 그런데 그가 카운터로 내려온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갑자기 모텔 안에 시끄러운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고장인가 싶었어요. 내려오면서 연기도 못 받고 타는 냄새도 안 났거든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서 카운터 안쪽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가지고 1, 2층을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3층에 올라왔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3층에 올라간 송 씨 부부. 그런데 한 방문이 반쯤 열려있고 그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을 시도한 부부. 하지만 방 안에서 갑자기 강한 불길이 뿜어져 나와 복도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불길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진압이 불가능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남편이랑 손님들을 대피시키려고 방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을 깨우고 불이 났다는 걸 알린 것 같아요. 오전 5시 46분경 송 씨 부부는 대피해 나온 투숙객에게 화재 신고를 부탁했고 곧이어 청주 서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투숙객들이 하나둘 구출되었고 불길도 잠잠해지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다급히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구조작업 중 방 안에 질식한 채 엎드려 있는 여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6시 40분경 병원에서 사망한 여성. 부검 결과 그녀에게 특별한 손상흔이나 저항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당시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 원인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다가 불로 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런데 투숙객 정보를 아무리 확인해도 여성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텔에 장기 투숙하는 손님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그 손님 방이고요. 며칠 전에 친구가 왔다고 같은 방에 잠시 머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고요. 같은 방에 머물고 있던 장기 투숙객 한 씨는 무사히 구출돼 모텔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걸 알고 바로 친구한테 대피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두고 지상으로 대피한 거예요. 마치 그녀가 자살이라도 결심한 듯 대피를 거부했다는 한 씨의 주장. 하지만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을 만큼 그날 아침은 긴박한 상황이었던 걸까? 한 씨의 진술에 경찰의 의문은 더해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50 대리 운전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기가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8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이 씨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모텔, 여기서 사망한 채 발견된 그런 상황이고, 모텔에 불이 나서 그 외에 다치신 분들로 몇 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한 면이 좀 저항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특히 또 이제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손상한 저항은 없었고 질식한 채 바닥에 엎드린 채로 발견됐었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건은 두 가지 현상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주인 부부, 송 씨 부부가 있었고, 이제 뭔가 이제 연기가 새어 나와서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소위 말하는 백드래프트 형성이 나타난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제천에 있는 목욕탕 화재도 그렇고, 이제 안에서 이제 불을 질렀든 아니면 불이 났든 뭐가 됐든 방화든 실하든
이런 모텔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비용을 아끼거나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이제 도주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 안 내고 이런 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다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창을 좀 접게 하거나 창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좀 막아놓거나 거기에 불을 지르면요 일정 정도 타다가 불이 죽어버립니다. 산소가 다 소모돼서.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불은 속에 살아있죠. 스물스물 살아있는데 그럼 연기는 나요. 불안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겁난다고 문을 확 열면은 갑자기 산소가 확 들이쳐갖고 소위 말하는 백드래프트 현상,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에 나오죠. 네. 팍 하는 형태가 되는데 뭐 이분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부분 첫 번째 윈 거고 네. 이 패닉이라는 겁니다. 패닉. 처음에 밀폐된 아니면 시야나 청각이 차단되는 공간에서 화재나 아니면 저기 연기 같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이 갑자기 공포가 느껴집니다. 벌벌 떱니다. 나가야 돼 막 나가는데 갑자기 이거 확 뛰니까 갑자기 공황상이니까 퍽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벌벌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다시 있던 대로 돌아오거나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여성이 사실은 패닉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일반인 시점으로 보면은 한 씨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친구고 같이 있었고 같이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 싫다라고 해서 친구를 두고 혼자 나갔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반인 시선으로 보면은 한 씨도 거짓말이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이 씨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제 이 돌아가신 이 씨는 제가 패닉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하자면 한 씨라고 하는 장기 투숙인데 네. 내가 이 죽은 사람을 같이 잠깐 근데 죄책감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싫다고 했어.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고시원에 가서 거기서 불을 지르고 죽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건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분이 당황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아까 패닉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화재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방화 용의점은 없을까요, 한 씨에게? 방안은 두 가지. 빨리 화재가 발생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불이 네. 주인이 훌 뚫고 지나갔어요. 그럼 방어를 하려면 그 시간이 아니죠. 주인이 잘 때 하겠죠. 이 사람이 투숙했던 사람 여기 장기 투숙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방어를 하려고 하면은 네. 시간을 뻔히 알잖아요. 매일 몇 시에 주인이 청소를 온다 알잖아요. 네. 그럼 심야 시간에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방화는 시간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게 이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 네. 방어하기에는 안 맞는 거고. 네. 예. 자, 경찰은 어쨌든 한 씨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요. 이후 한 씨 방에 있던 층에 CCTV를 손에 넣었습니다. CCTV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친구가 대피를 거절해 혼자 지상으로 나왔다고 얘기한 한 씨. 그러나 CCTV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린 직후 먼저 방에서 뛰어나온 것은 사망한 친구 이 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멀쩡히 밖으로 뛰쳐나왔던 그녀가 왜 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좀 이상하죠? 분명히 방 안에서 나온 건 확인됐는데 그 이후 장면부터는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다시 방으로 끌고 갔다고 하기에는 저항은도 없고 그럼 스스로 다시 들어갔다는 건데.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한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친구가 대피를 거부하며 마치 자살인 것 같다고 주장한 그녀. 그러나 CCTV 속 이 씨는 누구보다 생존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결국 증거를 내밀자 달라진 한 씨의 주장. 대피하려고 제가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사이에 친구가 복도로 먼저 뛰어나갔어요. 이후 저도 바로 나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가스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더라고요. 그때 양탄자에 불이 붙어서 일시적으로 주변이 밝아지길래 그걸 이용해서 계단으로 대피했던 거예요. 한 씨가 묵고 있던 방은 복도 가장 끝방. 이곳 구조가 익숙한 한 씨 역시 연기로 헤매다 옮겨붙은 불에 의지해 간신히 대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피하는 동안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한 씨. 한 씨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 연기 때문에 대부분 투숙객들이 내부에서 구조됐거든요. 아마 친구분도 먼저 나왔다가 연기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계단으로 못 가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씨가 친구 한 씨가 묵고 있던 모텔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발생한 화재를 보고 갑자기 자살을 결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경찰. 확인 결과 발화 지점 역시 그들의 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우연한 사고에서 발생된 것일까?
하지만 모텔 내 가스 누출이나 기타 전기적 및 기계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방 관계자. 그때 1층 CCTV에 무언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찍힌 것이 발견됐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난 직후 누군가 1층 카운터 쪽으로 살핀 뒤 슬그머니 모텔에서 빠져나간 것이 찍혔어요. 분명 화재 발생 후인데도 신고를 하거나 다른 투숙객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모텔 주인 송씨가 빈병을 수거해 계단을 내려갈 때 문제의 투숙객이 자기 방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는 장면이 찍혔으며, 심지어 송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 소등할 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닫혔는데 그때 방문 틈으로 불빛 같은 빨간 것이 보이는 장면도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 문틈이 너무 좁고 복도도 어두워 빨간 불빛이 화재인지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 이 남자 기억나요. 그 사고 전날에 14일에 밤 11시 30분인가? 밤늦게 들었거든요. 그러고 바로 또 술 마시러 나간 것 같던데 새벽 1시인가? 아니, 두 사람이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가서 눕혀두고 나왔어요. 그가 술에 취해 방으로 돌아온 후 화재 사고까지 이 모텔에 머문 시간은 단 4시간. 의식이 없던 그가 잠깐 사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지르기라도 한 것일까? 경찰은 사라진 남성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은 모두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자, 모텔 내 가스 누출하고 뭐 기타 요인이 또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뭐 빨간 불빛이 뭐 하나 보이긴 했고, 이게 어떤 해야 될까요? 모텔에 가스가 있을 리가 없죠. 네, 전적으로 이거는 전기적 요인, 전기 두전, 네, 아니면 뭐 담뱃불, 뭐 이런 그런 인적 요소 이렇게 얘기되겠죠. 근데 이 전기적 요인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모텔 주인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하니까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누전 단락은 금방 찾아요. 네, 그 부분은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담배 피다가 뭐 실화, 방화 뭐 그 정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네, 송 씨의 동선을 계속 확인하잖아요. 네, 빼꼼하고 다시 하고 빼꼼하고 들어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불난 다음에 또 확인하고, 이게 실화가 아니라 네, 문을 열고 닫았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술 취하고 담뱃불 이렇게 하고 자는데 불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는 정신이 뭘 있다. 하려고 눈치를 봤다. 그렇죠. 왔다 갔다. 근데 그 불이 컸고 네. 촥 올라선 거죠. 그때쯤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기 방에 나와갖고 네,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고 있다가 줄어들죠. 불길이 줄었다가 그렇죠. 문을 여니까 확 하는 네.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이 CCTV가 확인이 됐어요. 3층에.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 이상한 장면이, 사망한 이 씨가 먼저 나와요, 친구보다. 근데 발견된 건 안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씨 진술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이 사실 초반에 한 씨를 의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건 진짜 방어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네. 일반 수사관들은 몰라요. 이게 방화 상황에서의, 아니 불 상황에서의 어떤 일반인의 패닉적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심리를. 네. 네. 먼저 나왔어. 네. 후다닥 나왔지. 근데 연기가 훅 나네. 연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모텔을 가보시면 분 아시겠지만 복도가 좁고 또 꽉 찼고 또 이 빛이 없고, 왜냐면 그 빛은 원래 없애거든. 근데 거기 처음이라고 하면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네.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요. 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때는 이미 차버리죠. 그리고 가스를 또 먹은 상태에서 그렇죠. 쓰러지고. 그럼 이건 패닉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남성 투숙객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이거는 방화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럼 어떤 목적으로, 본인 어쨌든 나갔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은 어쨌든 뭐 내 자살 목적은 아니고, 왜 이거 지금 어떤 종류의 방화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네. 종로 모텔 사건, 안인드 사건, 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자기가 살던 거주지에 불을 지르고, 그게 모텔이든 호텔이든 여인숙이든 불을 지르고 그 사람들이 당황해서 나오는 거를 바깥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종로 아닌데? 모텔 사건, 안인드 사건 네. 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방화적 살인을 할 목적, 집단 살인을 할 목적, 사회 불만요를 해갖고 그런 네. 경우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시작 연도가 2008년도예요. 네.
그때도 비슷한 비슷한 건들이 있었어요. 그 어쨌든 지금 이제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위한 한 방화 살인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남성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그의 신원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남성 투숙객이 사라져 수사에 애를 먹고 있던 그때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며 나타난 모텔 주인 송 씨의 아내.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송 씨의 아내는 새벽에 그 남성과 관련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박 씨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그 남자가 방에 들어가고 20분쯤 지나고서였나? 모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좀 전에 박 씨를 업고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씨가 주점에서 술을 먹었는데 돈이 부족해 술값을 지불 못했다면서 자기가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으니 아침에 깨어나면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곧장 박 씨가 방문했던 주점을 향했고 그의 핸드폰을 가진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 어제 밤늦게 친구 한 분이랑 같이 들어와서 양주 한 병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나는 마누라를 불을 질러 죽인 적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어요. 당연히 술김에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 씨의 과거를 조사하자 그가 1986년 살인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 씨를 추적했고 그는 금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확인하자 손가락에서 화상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 난 상처는 화상의 가능성은 있지만 수포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도가 경미해 화상인지 혹은 단순한 마찰 등으로 인한 압궤창상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서울 출신인 그가 청주에 왜 왔는지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에서 특정한 직업 없이 노동일을 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친구가 있는 청주로 내려와 살 작정으로 즉흥적으로 내려왔다는 박 씨.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난감한 경찰. 그때 화재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은 박 씨가 묵었던 방으로 밝혀졌습니다. 침대 시트와 바닥 사이에 V자형 연소은이 발견됐어요. 이건 그 부분에 장시간 불이 붙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박 씨가 머문 방도 소해가 심해 발화 지점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발화 요인을 판단할 특이점도 없는 상태고요. 화재가 사고인지 방화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경찰은 박 씨의 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과 3층 CCTV에서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빨간 불빛이 찍혔던 것을 증거로 박 씨에게 화재 원인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 씨 같은 경우는요, 사건 꽤 전이죠. 1986년 과거에 살인죄 전력이 있고, 주점에서 했던 말이 마누라를 불에 태워 죽인 적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아내를 방화로 살해한 것인지, 이 수법은 확인되진 바는 없고, 징역 2년 6개월밖에 안 받았거든요. 이 말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주는 거죠. 네. 마누라를 죽일 생각으로 불을 질러갖고 죽게 만들었어. 네. 죽게 만드는 방법은 뭐죠? 뭐 마누라한테 술을 먹여서 이렇게 해놓고 불을 지르고 네. 자기도 역시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네. 살인죄의 징역이 2년 6개월이 말이 됩니까? 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살인은 명확해요. 네. 그죠? 살인은 명확하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살인의 수단으로서 방화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죽이긴 죽였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소위 가정 살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일종의 그걸 네. 받았을 가능성이 그리고 높죠. 또 일종의 또 사고처럼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네. 뭐 했는데 그게 우연히 막 불이 번져가지고. 우발적 살인이죠. 네. 근데 거기다가 뭐가 되냐면 아마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도 86년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음주, 심신미약, 가정폭력, 사실은 이 사람의 동기는 네. 이 여자를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이게 되면은 이 자기가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술을 먹고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그때는 이런 화재 방화 살인을 이렇게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감경 저쪽 감경 다 받아갖고 최하가 살인죄의 최하가 5년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 참작이 뭐 막 되고 막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내 진실은 태워서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타서 누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종업원의 얘기가 묘해요. 술을 시켜 먹었어, 양주를. 그리고 술을 먹고 와서 핸드폰을 맡겼어. 왜? 돈이 없어. 이거 핸드폰 내가 술 깨면 줄게 라고 하고 종업원을 업혀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정신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근데 뭐 종업원 말에 따르면 거의 좀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정도 먹었으면.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정신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아마도 술이 부족해서 못한 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요것은 의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업혀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 나는 뻗어서 뭔가 용의 그렇죠. 선상에서 그렇죠.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네. 현장에 투숙한 방에 V형 패턴이에요. V형 패턴이 뭘까요? V형 패턴이 불을 놓으면은 네.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 확산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원뿌리형 형태. 네. 그걸 뒤집어 갖고 이거를 벽의 단면을 프로필을 찍으면 V형이 되잖아요. 네. 3D를 2D로 보면 V가 되죠. 그렇죠. 네. V형 이 흔적은 네. 거기가 발화점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과 아울렀고 네. 거기에서 불이 시작되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네. 그럼 거기서 문제가 돼야죠. 무엇이 시작됐을까? 여기서 뭐 흔히 말하는 여기다 뭘 놓고 태웠나? 아니면 담뱃불이 했나? 담뱃불은 애매해요. 담뱃불을 거기서 어떻게 태워요? 담뱃불이 있었다고 하면 어디예요? 시트겠죠. 네. 이거는 침대 옆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해다가 옆에 이렇게 부위가 된 건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촉매제나 뭐 그런 건 안 쓴 것으로 좀 보이는. 그것도 모르죠. 2008년에는 네.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화재팀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당시? 국가수에 있는 그 방화라든가 아니면은 소방청의 화재 그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보통 탄화수소 계열의 이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석유를 보거나 이런 거. 근데 그때 그게 명확치 않았어요. 그때 그거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나중에 가면 이게 실수였는지 뭐 이렇게 뭐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조금 이게 수사 기술도 그렇고 사실 화재 현상 감식이 너무 그때는 조금 좀 낮았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엔. 네. 발화 지점이 발견되자 박 씨는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말들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발견되자 자신의 방에서 화재가 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박 씨. 하지만 그의 진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육개장을 시켜 먹었는데 정전으로 방이 어두워졌어요.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걸 한 손으로 들고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뭐 식사를 다 하고 육개장 국물에 신문지를 담가서 불을 껐고요. 침대에 누워서 담배도 한 2개 피우고 담뱃불은 침대 시트에 비벼 껐는데 잠결에 담배를 1개 더 피우다가 침대 밑으로 던진 게 그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아요. 그는 불이 나는 꿈을 꾸던 중 잠에서 깨보니 실제로 불이 나 있었고 놀란 나머지 복도로 나와 불이 났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텔을 빠져나와 신고하려고 했으나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혀 신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날 모텔에 정전이 난 적도 없었고 육개장을 시켜 먹은 것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자 다시 진술을 바꾼 박 씨. 신문지는 자신이 착각한 것이며 그는 실내가 추워 휴지 15장 정도를 태우면서 불을 쬐다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담배를 피웠으며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잠에서 깨보니 불이 나 있었고 운동복 상의를 벗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꺼지지 않아 옷을 둔 채로 방을 빠져나왔다는 박 씨. 그때 주변 방들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1층도 문을 두드린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휴지를 태운 불이 잘 안 꺼진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모텔의 1층부터 3층을 오가며 점검하고 있던 송 씨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텔 주인 송 씨가 처음 모텔 점검차 그의 방을 지났을 때 닫혀있던 문이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화재 경보음을 듣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반쯤 열려 있었고 1층 CCTV에는 박 씨가 조용히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진술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휴지를 태워 불을 쬐 건 꿈이었고 재떨이에 휴지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옮겨 붙은 것 같다. 자신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모텔을 떠났다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뿐입니다. 하지만 방화로 특정하기에는 여전히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 그런데 현장 검증 후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한 수사관은 박 씨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청주로 돌아와 보니 사회가 너무 삭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고 싶었고 다 죽이려고 불 지른 겁니다. 못과 망치가 있으면은 뭐 다 못 나오게 방문에 못질을 하는 건데 그건 아쉽게 생각돼요. 하지만 이 내용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수사 보고가 원 진술자인 수사경찰관의 서명 및 기명 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과연 법은 그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육개장을 뭐 비다가 자다 깨고 뭐 불이 났고 뭐 100% 거짓말이죠. 근데 이 사건은 참 뭐라고 하나 2008년도에 정신감정이라든가 심리 측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 그런 척 하는지 뭔지 네.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만약에 그 술집 정원이 들은 게 명확하다고 하면은 네. 명확한 방화살인 범죄자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나 과정을 잘 아는 살인범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것도 네. 자기가 진술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친 척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불을 지러 갖고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서 했는데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들은 사람도 없고 바깥에서 사고 났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청주에 있는 충북경찰청의 프로파일러가 최초 투입된 것이 그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애예요. 네. 근데 그때는 이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쟁점은 이거예요. 그럼 그래 방화라고 하면 직접 증거가 있겠지. 직접 증거가 없잖아. 그럼 방화살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제가 뭐 알기로 이런 어떤 방화범, 특히 방화살인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적으로 뭔가 방화광이죠. 네. 그럼요. 그렇다면 지금 이 86년 이후에 2008년 사이에 뭐 있었을 것 같은. 그렇죠. 그걸 그 프로파일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참 안타까운데 왜 이게 무슨 말씀 맨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말로 이렇게 저기 송치를 해서 현장 검증해서 가서 경찰이 이렇게 야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경찰이 이제 그걸 현장 검증 데리고 이제 소송차로 데리고 오는데 네. 머릿속으로 야 잘 속였다 생각해서 네. 옆에 그 경찰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쭐한 마음에 야, 사실 나 그냥 실패해갖고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른 거예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경찰이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너 그럼 다시 와서 저 피신 조서 작성하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록을 남겼어야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들은 전문 증거를 네. 검찰 수사관님 제가 얘한테 이걸 들었어요 네. 라고 하고 검찰 수사관이 자기가 그 들은 거를 타이핑해서 남겨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타이핑에 남긴 거를 전문 증거를 남긴 걸 자기가 기입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정조서관과 부조서관의 두 명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지
증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네.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 인정하기 위해선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작 금지를 위해서. 예, 한 사람만 하면 네. 그건 형식이 불비해 갖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관도 되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건 전문 증거야. 그리고 전문 증거를 보강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걸 다시 누군가 같이 들었다고 하면 2명의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 들었어. 이걸 아는 놈이 그래? 라고 해서 이게 자체가 완전히 증거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좀 동기 관련된 거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네. 동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실 이 비슷한 형태로 검사가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소사는 공소장 1번주의 해갖고 한 가지 행위 한 가지 죄를 갖는데 우리의 법원은 사실 그것보다는 넓게 봐서 주의적 보조적 이렇게 네네. 가거든요. 네. 이것도 안 되니까 보조적으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판결이 아주 그냥 놀랍기 때문인데요. 그 판결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네, 비틀비틀? 왜 그러세요? 김 PD, 술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이번에 진짜 안 먹었다고요. 크라임 그만하고 싶어? 안 먹었다고요. 방금 같이 방송했잖아요. 아주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김 PD, 잠이 쏟아질 땐 이걸 깔아보라고. 졸음운전은 큰일 난다고. 우리 대리운전 앱이네요.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50 대리운전이라고. 대박. 앱 깔자마자 바로 10,000원 적립됐어요. 매회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해준다고.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되네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미리 앱 깔라고. 크라임 팬들은 꼭 더보기란에 설치 링크를 눌러서 앱을 깔아주셔야 저희 크라임을 통해 온 게 확인된다고 합니다. 피곤했어? 졸음운전 말고 안전기가 해야지. 크라임은 50 대리운전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기가를 기원합니다. 네, 판결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심부터 보겠습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에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로 죄질 및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종전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라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받고 양측이 항소를 합니다. 2심입니다. 새벽 5시를 전후한 시간 무렵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중대한 과실로 위 담뱃불이 위 휴지와 옆에 있던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헌성이 있다. 원심이 파기되고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가 됩니다. 1심은 방화살인이에요. 네. 근데 방화살인이 징역 10년이라고 하는 건요. 네.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방화살인은 살인 중에서 강간살인, 강도살인, 근데 방화로 인한 살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량이 최소한 15년 이상이 나와야 되고 20년이 나와야 되는데 심신미약 감형이 돼서 10년이 된 거니까 이거는 판사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의도는 명확해 보여. 상황을 봤을 때. 근데 2심 고등법원은 증거. 왜냐? 아니 본인들이 봐도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증거가 없잖아. 첫 번째 증거 방어살인은 증거가 없으니까 다. 그리고 또 이 증거 능력에 있는 피신 같은 경우 피의 신문서도 삭제. 그럼 뭐가 남았는데?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중과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놓고 그래서 불이 났어. 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끄고 뭐 할 생각이 없이 그냥 나가버렸으니까 이건 중과실 치사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2년 6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네. 그러니까 사고죠, 사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안에서 보고 열고 닫고 했어요. 그 행동은 찍혀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빨간색 뭐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불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네. 그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인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건 이거는 사고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심리 검사를 앞쪽으로 당겨서 80년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시 갖다 놓고 이게 진짜 왜 그랬는가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1시 반에 있었던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했던 거에 대한 정확한 동석자라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심신미약 술을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심신미약은 뭐냐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시에 먹었잖아요. 네. 술을 5시면 안 깹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먹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다르지만은 네, 깰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심신미약을 본 건요. 술을 먹은 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신감정을 받은 즉 알코올 의존증이란 것 때문에 연결된 심신미약이에요. 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 거의 뭐 1억 넘는 피해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살다가 룰라 나와서 2010년에 나왔겠죠. 네. 놀랍습니다. 아내를 방화 살인해도 2년 6개월. 모텔에서 방화 살인해도 어떻게 2년 이렇게 6개월. 똑같죠? 방화 수사에 대한 미진과 네. 당시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미진과 다 합쳐서 나타난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좀 역대급 역대급이죠 이거는 진짜. 좀 놀라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 이제 방화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본인이 제어하기 굉장히 참기가 일명 어렵고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범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을지 참으로 궁금하고 2년 6개월에 사회로 내보냈기 때문에 사회에선 많은 방화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구분 놀러 오셨다가 목숨을 잃으신 그 친구 안타깝죠.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모텔 주인 부부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자 오늘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